그날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내 앞에서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속으로 단 한 가지 생각만 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조용히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 24시간 후 시댁에서 전화가 87통 울렸다. 오전 10일시였다. 나는 병원 원무팀 자리에 앉아 보험 청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10년째 이 자리에서 숫자를 다루며 살아왔다. 감정보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말을 동료들에게 자주 들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나는 숫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하나를 떠올리고 있었다. 4억 2천만 원. 내가 7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입사 첫 해부터 월급의 절반을 쪼개고 명절 상여금을 한 번도 쓰지 않고 친구들이 해외여행 갈 때 동네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모은 돈이었다. 그 돈에 대출을 더해 산 것이 지금 내가 사는 이 아파트였다. 등기부등본에는 내 이름 서지은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시어머니가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인 것은 6개월 전이었다. 그때 시어머니는 전화 한 통으로 말했다. 지은아, 우리 집 도배 공사가 있는데 한 2주만 신세 좀 지면 안 되겠니? 나는 남편 한재원을 쳐다봤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다. 그래도 2주니까 나는 괜찮다고 했다. 2주는 6개월이 됐다. 처음에는 눈치가 빠른 손님처럼 굴었다. 일찍 일어나 부엌을 치우고 내가 퇴근할 즈음엔 저녁이 차려져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잘 지낼 수 있겠다고. 그 생각이 내 가장 큰 실수였다. 변화는 조용히 시작됐다. 어느 날 퇴근하니 거실 소파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쪽이 볕이 더 잘 든다고 했다. 다음 날에는 내가 수년간 써온 주방 수납 순서가 달라져 있었다. 냄비는 아래 칸, 그릇은 위 칸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반대로 정리해 놓았다. 나는 조용히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 다음 날 또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날 무렵 시어머니의 지인 3명이 우리 집 거실에 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다. 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지은아, 마침 잘 왔다. 손님들 과일 좀 깎아드려라.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내 집 거실을 바라봤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가득 찬 이 공간이 순간 낯선 곳처럼 느껴졌다. 남편 한재원은 그날도 야근이었다. 정확히는 야근이라고 했다.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낸 것은 3번째 달이 시작될 즈음이었다. 어느 주말 아침 나는 부동산 앱을 열어 매물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 아파트를 팔고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내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아니, 이 집 팔 생각이야. 이 집이 네 마음대로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제 명의로 된 집이라서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날은 더 서 있었다. 내 명의. 그래. 근데 여기서 우리 아들이랑 살고 있잖아. 우리 재원이가 있는 이상 이 집은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한 거야. 이걸 네가 혼자 마음대로 팔고 말고를 결정해. 나 참.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다. 속으로는 핸드폰 메모장을 켜고 오늘 날짜와 이 말을 그대로 받아 적고 싶었다. 그 무렵부터 나는 기록을 시작했다. 날짜, 시간, 발언 내용, 시어머니가 지인들을 불러 집을 사용한 날짜, 시어머니가 내 동의 없이 바꾼 것들의 목록,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의 출처, 관리비 고지서,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시어머니가 부탁해서 내가 대신 결제한 병원비 2건, 어머니 지인분들이 드시고 간 과일값과 음료값, 하나하나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날짜별로 정리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10년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이었다. 사건이 터진 것은 어느 목요일 오후였다.
나는 재원에게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여보, 오늘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어머니가 할 말이 있으시다고. 예감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응, 들어갈게.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구도가 묘했다. 마치 이미 편이 정해진 것처럼. 시어머니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지은아,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나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가방은 내려놓지 않았다. 있잖아, 지은아. 재원이 회사 일이 요즘 많이 힘들잖아. 월급도 좀 줄었고. 그래서 말인데 이 집 대출 이자를 잠깐 내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그러니까 지은이 네가 어차피 너 버는 게 있잖아. 재원이는 지금 좀 어렵고. 나는 잠시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겼다. 내가 산 집이다. 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다. 그 이자를 내가 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는 내가 남편의 이자 부담까지 떠안으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 집 대출은 제 명의예요. 제가 내고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알아. 근데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재원이가 힘들 때 아내가 좀 더 해주는 게 어때서? 저는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리비, 공과금, 생활비 대부분을.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재원이 슬그머니 시선을 피하는 게 보였다. 지은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처음부터 이 집이 좀 마음에 걸렸어. 며느리 명의로 된 집에서 내 아들이 사는 게 영 보기가 안 좋아. 남자가 집 하나는 있어야지. 그래서 말인데 이 집 재원이 공동 명의로 바꾸는 거 생각해봐.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니까 같이 이름 올리는 게 맞지 않겠어? 거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가방끈을 천천히 고쳐 잡으며 물었다. 공동 명의요. 대출도 공동으로 부담하실 건가요?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명의야 상징적인 거지. 상징적으로 이름만 올리고 대출 부담은 그대로 제가 진다는 말씀이시죠. 지은아, 왜 이렇게 따지고 들어? 가족끼리. 가족이니까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단계 올라갔다. 재원이, 이야, 네 와이프 좀 봐라.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태도야. 내가 뭘 어쩌라고. 재원은 여전히 시선을 피한 채 말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그냥 이름만 올리자는 거잖아. 크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이 집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이자, 관리비. 전부 내가 낸 돈이야. 그 사실 알고 있지. 재원이 입을 굳게 다물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은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메모장에 오늘 날짜를 적었다. 공동명의 요구, 대출 부담 전가 시도,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준비 시작. 그날 이후로 나는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법무사 사무실에 들렀다. 변호사와 2차례 통화했다. 내 명의로 된 것들의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파트 등기, 자녀 대출, 청약 통장, 5년짜리 적금, 개인연금, 전부 내 이름이었다. 남편 이름으로 된 것은 그의 차 한 대뿐이었는데 그 차도 내가 결혼 직후 보태준 돈으로 산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엑셀에 정리했다. 항목별로, 날짜별로, 금액별로. 시어머니는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불을 질렀다. 그날 나는 퇴근 후 마트에서 장을 봐왔다.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 안에서 낯선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또 지인들이었다. 이번엔 4명이었다. 식탁 위에는 내가 사다 놓은 과자와 음료가 가득 차려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다. 지은아, 마침 왔네. 여기 이분들 우리 며느리야. 병원에서 일해. 나는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어머니, 오늘 몇 분 오세요?
그냥 친한 분들이야. 저녁 드시고 가실 거니까 밥 좀 해놔. 나는 냉장고 문을 열면서 조용히 말했다. 저는 오늘 피곤해서 요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손님들 있는데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돌아서지 않은 채 대답했다. 어머니, 손님 초대하실 거면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제 집이니까요. 그 순간이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가 달라졌다. 내 집, 지은아. 지금 손님들 앞에서 내 집이라고 한 거야? 여기 우리 아들이랑 사는 집이야. 내 아들 집이지. 내 집이야? 명의가 어디 붙어 있든 간에 이 집에서 우리 아들이 숨쉬고 있는 한 시어머니인 내가 와서 지인들 좀 모시면 안 돼?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집주인 행세야. 거실이 조용해졌다. 지인들도 말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고 돌아섰다.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어머니, 잘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내 아들 집이지. 내 집이야. 나는 침대 끝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메모장 마지막 줄에 오늘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그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증거는 충분했다. 준비도 거의 끝나 있었다. 남은 건 타이밍이었다. 이틀 후 수요일 저녁, 나는 퇴근길에 부동산에 들렀다. 2달 전부터 계약해 두었던 오피스텔의 입주일을 최종 확인했다. 이번 주 토요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재원이 잠든 후 서재로 나왔다. 노트북을 켜고 지난 6개월간 정리해온 파일을 열었다. 이름은 단순하게 지어두었다. 정산. 첫 번째 시트에는 아파트 취득 비용이 정리되어 있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그리고 이후 납부한 대출이자 총액. 전부 내 계좌에서 나간 돈이었다. 이체 내역 캡처본도 함께 첨부해 두었다. 두 번째 시트에는 시어머니 거주 시작 이후에 추가 지출이 정리되어 있었다. 늘어난 공과금, 식비, 시어머니가 지인을 초대한 횟수와 그날 들어간 비용, 내가 대신 내준 병원비, 시어머니가 요청해서 사다 준 생활용품들, 6개월치 숫자를 합산하니 생각보다 훨씬 컸다. 세 번째 시트에는 재원이의 수입과 지출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지난 1년간 생활비에 단 한 번도 돈을 보태지 않았다. 내가 확인한 그의 통장 내역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액 이체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나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침대로 돌아가 누웠다. 사흘 후 토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시어머니와 재원이 아직 자고 있는 사이 나는 이미 준비해둔 캐리어 2개를 조용히 현관 쪽에 내놓았다. 필요한 서류는 전날 밤 미리 가방에 챙겨두었다. 재원이 먼저 일어났다. 거실로 나오다가 캐리어를 보고 멈췄다. 이게 뭐야? 이사 가요? 재원이 눈을 크게 떴다. 이사? 갑자기? 어디로? 나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가 따로 구해둔 데 있어요. 오늘 입주해요. 재원이 다가왔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여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게 어머니한테 뭐가 불만이야? 말로 해결하면 되잖아. 6개월 동안 말을 했어요. 재원이 머리를 긁적였다. 어머니가 좀 거칠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도 아기는 없잖아. 가족인데 그냥 좀 맞춰가면서 살면 안 돼? 나는 재원을 바라봤다. 재원 씨,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지난 1년 동안 생활비 낸 적 있어요? 재원이 굳어졌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 어머니 병원비, 전부 다 내가 냈어요. 재원 씨, 월급은 어디 갔어요? 그건 사정이 있어서. 어떤 사정이요? 재원이 시선을 피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캐리어를 보더니 눈썹이 올라갔다. 이게 뭐야? 어디 여행이라도 가? 나는 가방을 어깨에 매며
천천히 말했다. 이사가요, 어머니. 이사, 갑자기 무슨 이사야? 따로 구해둔 집이 있어요. 오늘 들어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지은아, 지금 장난하는 거야? 결혼한 아내가 혼자 이사를 나가? 이게 말이 돼? 나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재원에게 내밀었다. 이게 뭐야? 지난 1년간 제가 부담한 비용 내역이에요. 대출이자, 관리비, 공과금, 생활비, 어머니 병원비, 항목별로 영수증이랑 이체 내역 첨부해뒀어요. 그리고 맨 뒤에 변호사가 검토한 재산 목록이 있어요. 재원이 봉투를 멍하니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게 무슨 서류야? 이혼하겠다는 거야?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따로 보낼 거예요. 거실이 정적에 잠겼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살다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다. 이 집에서 밥 먹고 자면서 이제 나가겠다고? 고마운 줄은 모르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기울였다. 어머니, 이 집 관리비 6개월치 제가 낸 거 아시죠? 어머니 드신 식재료, 지인분들 오실 때마다 제가 준비한 음식, 어머니 병원비 2번 다 제 카드에서 나갔어요.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 선의였어요. 그리고 그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시고 제 집을 우리 아들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내가 한 말이 그렇게 서운했어. 그냥 흥분해서 한 말인데 흥분해서 하신 말이라도 들은 사람은 기억해요. 시어머니가 재원을 돌아봤다. 재원아, 너 가만히 있을 거야? 네 와이프가 지금 이러는데. 재원이 서류 봉투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도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산 7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편에 서지 않았다. 재원 씨, 지난달에 통장에서 나간 소액 이체들 그분이 누구예요? 재원이 굳어졌다. 나는 더 물을 생각이 없었다. 이미 중요한 건 확인이 끝나 있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이 아파트는 제 명의예요. 대출도 제 명의예요. 당장 나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사, 일정 잡으실 시간 드릴게요. 변호사한테서 연락 가면 그때 얘기해요. 시어머니가 소파를 손바닥으로 치며 소리를 높였다. 지은아, 야, 이 집에서 나가면 재원이는 어디서 살라고? 내 아들을 길바닥에 내쫓는 거야? 재원 씨 월급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이 버릇 없는 것이. 시어머니로서 한마디 하는 것도 못 참아. 이게 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조금만 더 맞춰가면서 살면 될 걸. 나는 현관에서 멈춰서서 천천히 돌아봤다. 어머니, 6개월 전에 2주만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6개월이 됐어요. 손님 초대하실 때 허락도 없이 제 집을 쓰셨어요. 공동 명의로 바꾸라고 하셨어요. 제가 탈급이 안 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들을 전부 날짜별로 적어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제가 맞춰가지 못한 게 아니에요. 저는 6개월 동안 맞춰왔어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제가 제 자리를 찾는 날이.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의 찬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어머니, 이 집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이 있어요. 그 사실은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바뀌지 않아요. 문을 닫았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핸드폰을 꺼냈다. 현관 비밀번호 변경 앱을 열었다. 새 번호를 설정하는데 30초가 걸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들어섰다. 그날 저녁 오피스텔 15층 창가에 서서 나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다. 재원에게서 부재중 전화 22통, 시어머니에게서 31통, 모르는 번호 몇 개, 문자는 그보다 더 많았다. 재원, 여보, 지금 어디야? 전화 받아. 현관 번호가 왜 안 눌려? 시어머니, 지은아, 당장 전화해.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문이 안 열려. 재원, 여보, 이러면 안 되잖아. 진지하게 얘기하자. 시어머니, 야, 윤지은, 이게 무슨 짓이야? 어른한테 이래도 돼? 나는 메시지들을 한 글자씩 읽었다. 안부를 묻는 문자는 없었다. 몸은 괜찮냐고, 어디 있냐고, 오늘 밥은 먹었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전부 집 문을 열어달라는 말이었다. 전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였다. 그것도 내 온기가 아니라 내 집 비밀번호가. 나는 창 너머의 야경을 바라봤다. 불빛이 가득했다. 소음이 없었다. 전화 진동 소리도 누군가의 목소리도 처음으로 내 집이 조용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다. 다음 날 오전 재원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무릎이 안 좋으신데 오래 서 계셨어. 그 말이 뭔 소리야? 진심으로.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답장했다. 재원 씨, 어머니 병원비는 재원 씨가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다.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이혼 합의 의사가 있으면 서류를 준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변호사가 물었다. 재산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나는 준비해둔 파일을 열었다. 아파트 취득 비용 전액 본인 부담, 대출 잔액 전액 본인 명의, 납부 내역 첨부, 배우자 명의 자산 없음, 혼인 기간 중 생활비 지출 내역, 배우자 기여 없음.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필요할 것 같아서요. 나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다. 직감이 있었다. 지은아, 나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처음 보는 어조였다. 낮고 무거웠다. 화도 고함도 없었다. 나 사과할게. 집에서 한 말들 좀 심했어. 손님들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됐는데.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이어서 말했다. 근데 지은아, 어머니로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재원이 잘못도 있는 건 알아. 근데 지금 당장 이혼까지 가야겠어?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수 없어? 저는 충분히 생각했어요. 그 말이 짧고 조용했다.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했다. 지은아, 이 집 대출은 어떻게 할 거야? 재원이가 어떻게 살라고? 어머니, 그건 제 걱정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단단해졌다. 재원이를 빈털터리로 만들 작정이야? 빈털터리요. 재원 씨 명의 자산이 있어야 분할 대상이 되죠. 제가 제 돈으로 산 것들은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변호사가 다 확인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너 정말 무서운 애다. 이걸 다 계획하고 있었어? 계획이 아니라 준비였어요.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준비요. 지은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할게. 너 이러고 후회 안 해?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6개월 동안 매일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이 집 살면서. 오늘은 처음으로 후회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살짝 열었다. 봄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어딘가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났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어젯밤 혼자 사다 놓은 재료들이 가지런히 있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꺼냈다. 달걀 2개, 시금치 1줌. 좋아하지만 시어머니가 냄새 난다고 싫어해서 6개월 동안 사지 않았던 참기름. 계란을 깨면서 생각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돈으로 산 집도, 내 이름으로 된 통장도, 내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벌어온 시간도, 가족이라는 이름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달걀 프라이가 팬 위에서 지글거렸다. 나는 불을 조금 낮추고 조리 도구를 내려놓았다.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 마지막 줄에 오늘 날짜를 적었다. 정산 완료.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이제 시작. 2가지 뜻이었다.
저 사람들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 나는 접시에 달걀 프라이를 올리고 참기름을 한 방울 뿌렸다. 식탁에 혼자 앉았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기울어 들어오고 있었다. 조용했다. 전화도 고함도 눈치도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집에서 밥을 먹었다. 그 맛이 어떤 것인지를 나는 그날 비로소 알았다. 그로부터 2달이 흘렀다. 이혼 서류에 재원의 서명이 찍혔다. 법원 확인까지 마무리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덜 걸렸다. 재원은 협의 과정 내내 말이 없었다. 내가 제시한 재산 목록을 한 줄씩 확인하면서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숫자에는 감정이 없으니까. 아파트는 내 명의로 그대로 남겼다. 재원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다고 들었다. 신우이에게서 한 번 문자가 왔다. 형부, 지금 많이 힘들어요.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나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그 아파트는 결국 팔았다. 처음에 앱에서 매물을 살펴보다 시어머니한테 혼났던 그 집이다. 팔아서 나온 돈으로 내가 원하던 동네에 내가 원하는 구조의 집을 새로 구했다. 볕이 잘 드는 남향이었다. 거실이 조용했다. 누군가의 지인이 찾아오는 일이 없었다. 나는 여전히 병원 원무팀에서 일한다. 숫자를 다루고 보험을 정리하고 퇴근 후엔 혼자 밥을 짓는다. 가끔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친정 어머니를 초대한다. 어머니는 올 때마다 집이 참 조용하고 깨끗하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는다. 맞아요, 어머니. 이게 제 집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희생은 선의에서 나오는 것이지 관계에서 강제되는 의무가 아니다. 내가 6개월 동안 배운 것은 그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간단했다. 내 이름으로 된 것은 내 것이다. 내 시간도, 내 공간도, 내가 매달 갚아온 대출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차갑고 계산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타인이 지켜주는 경우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당신도 혹시 나처럼 조용히 모든 걸 다 감당하고 있나요? 그 감당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